헤크토로스가 궁수로서 했기 때문에 무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창과 방패와 이런 거 무장을 하러 갔어요.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테오크로스는 궁수거든요. 활의 명수예요. 근데 지금 자기 장점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눈도 좋아요. 우리 헥토르가 다 봤어요. 가장 용감한 전사의 활이 제우스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우스의 구원은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지는 법이요. 명확하다라는 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를, 승리 영광을 내리는 자에게, 또 악화시키고 돕기를 거절하는 자에게 둘 다 명확하게 신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헥토르가 또 전쟁 상황에서 명령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전쟁에 충실하라. 두 번째, 여기서는 죽은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에 찔리거나 죽음과 운명을 맞는 자가 있으면 죽게 내버려 둬라.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은 결코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요. 결국에 아카이오이족들이 함선을 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자식들은 무사하게 남게 될 것이고 집과 재산은 온전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헥토르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 전쟁에서 이기면 아내들, 가족들, 재산은 온전하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그쵸? 죽은 사람을, 시체를 끌어가지고 그걸 구원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산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우리 가족들, 그쵸? 내가 혹시 죽더라도, 그리고 그 재산들, 산 사람들이 앞으로 갖고 살아야 될 그 재산들, 그런 것들이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어긋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체는 반드시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가지고 전투가 많이 벌어졌어요. 시신 쟁탈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헥토르는 그냥 죽은 자는 죽게 내버리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헥토르를 가끔 보면요, 현대인 같아요. 고대인의 시각이 아니고. 새 점을 믿지 않는 것도 그랬죠. 최선의 새 점은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을 위해서 싸워라.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가족들이 온전하고 재산도 온전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헥토르에게는. 그래서 헥토르가 계속 트로이아군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맞서서 아이아스도 또 전우들에게, 그리스군에게 외치고 있어요. 아이아스는 급박한 상황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헥토르는 공격하는 입장이고 아이아스는 지금 방어하는 입장이고 아이아스는 늘 방어에 능해요. 헥토르가 함선을 빼앗아도 걸어서 저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소? 병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선 뺏기면 끝이라는 거예요. 함선 빼앗기고 바다로 못 가고 걸어서 우리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걸어서 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그렇죠? 위쪽으로도 다 트로이 다 동맹군들 소유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선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급박한 상황이고 어영부영하지 말라. 이렇게 오랫동안 헛되이 시달림을 당하느니 차라리 단번에 생사를 판가름 내는 편이 더 낫겠단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힘까지 내자라는 거예요. 단번에 생사를 판가름하자. 죽고 살고를 여기서 결정하자라는 거죠. 어영부영 해가지고 질질 끌지 말자라는 거예요. 시달린다라는 거죠. 함선 사이에서 계속. 전쟁이 사실 9년 동안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질릴만도 한 거예요. 마지막 힘을 더 내자. 이게 아이아스의 주장이에요. 1대1 대결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헥토르하고 아이아스가 서로 군을 막 격려하고 하면서 지휘하는 거죠. 그때 이제 헥토르가 누구를 죽이고 또 아이아스가 또 반대로 누구를 죽이고 서로 죽이고 죽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폴리다마스가 오토스라는 그리스군을 죽였는데 무장을 벗겼다고 돼 있어요. 헥토르가 전에 이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폴리다마스 자기 가장 친한 부관이 전리품에 손을 대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약간 눈에 띄는 장면이고, 돌롭스라는 자가 있어요. 돌롭스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헥토르의 사촌지간이 되는 사람이에요. 돌롭스가 메넬라우스 창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랬더니 헥토르가 돌롭스의 친척들을 모두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멜라니포스를 불렀어요. 헥토르 자신도 돌롭스의 친척이란 말이죠.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멜라니포스를 막 찾아가지고 꾸짖은 거예요. 너 친척이 죽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프리아모스가 아주 친자식처럼 대해준 프리아모스 집에서 살고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죽었어요. 사실은 멜라니포스가 안틸로코스에 의해 가지고 가슴 위 젖꼭지 부분을 맞아서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헥토르가 불렀어요. 멜라니포스를. 어디 있어? 해서 멜라니포스 전쟁터로 나오다가 안틸로코스의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사이에 큰 아이아스는 또 여러 병사들을 격려합니다. 영예를 존중하시오. 사나이답게 행동하시오. 뭐 이러면서 체면을 존중하시오. 이것이 그리스군의 보편적인 문화예요. 체면, 명예. 죽더라도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 아주 꽤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명예를 존중하는 자들은 죽는 자보다
사는 자가 더 많을 것이나 도망치는 자에게는 명성도 구원도 없을 것이요. 이거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명예를 존중하는 자,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자, 그 자는 살 거라는 거야. 사는 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도망치는 자, 살고자 하는 자죠. 그거는 명성도 구원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죽음을 각오하면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여기서 보면 안틸로코스가 아까 멜라니포스를 죽였죠. 헥토르가 멜라니포스를 불렀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멜라니포스가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 헥토르가 또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안틸로코스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랬더니 안틸로코스가 몸을 돌려서 달아나고 있어요. 안틸로코스는 헥토르의 상대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는 전반적으로 헥토르에게 영광을 베풀기를 원했어요. 596행에 보면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헥토르에게 영광을 베풀어야만 함선들 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사나운 불을 내던져 테티스의 과분한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테티스의 과분한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함선이 화염에 쌓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우스의 의도는 제우스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시점을 두고 있는가,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함선이 불에 타는 거예요. 화염에 쌓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테티스의 과분한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왜 과분한 소원이라고 했을까요? 과분이라는 건 분수에 넘치는 어떤 소원이라는 거예요. 테티스의 그 신분과 분수에 넘치는 소원. 근데 그거를 제우스가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우스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신들과 불화까지 감내하면서 여기 전쟁터에서 지금 아폴로는 아까 가라고 했는데 아폴로는 방벽을 무너뜨리기까지는 잘 하는데 지금 이 뒤에서 함선들 사이에서 전투를 보면 제우스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염에 쌓이는 그 순간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순간이 바로 뒤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601행에 보면 그때부터 그는 함선들에서 트로이아인들을 격퇴하고 다나오스 백성들에게 영광을 줄 작정이었다. 함선들이 불에 타는 순간 전세가 확 바뀌는 거예요. 헥토르가 불을 던져가지고 함선을 불태우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트로이아인들이 격퇴당하고 그때부터 아카이오이족 그리스군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함선이 화염에 쌓이는 장면이 16권 124행에 나와요. 한번 16권 124행을 한번 보시면 꺼지지 않는 불길이 순식간에 배 위에 쏟아졌다. 그리하여 고물이 화염에 쌓였어요.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넓적다리를 치며 파트로클로스에게 말했다. 일어서게나 파트로클로스요. 야, 이 순간이죠. 지금 제우스가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함선이 불에 타는 순간에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보내도록 허락하는 장면이에요. 그건 제우스의 계획이기도 했어요. 604행에 보면은 제우스는 헥토르를 부추겨가지고 빈 함선들을 계속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헥토르를 미쳐 날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헥토르의 모습이 산불과도 같고 곧 이제 불을 낼 거기 때문에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고 두 눈은 번쩍이고 있어요. 투구가 무섭게 흔들렸어요. 이거는 거의 광기에 휩싸인 이 무당이 신내림한 상태, 그런 상태랑 비슷하게 헥토르를 묘사하고 있어요. 미쳐 날뛰고 있어요. 입에 거품이 있고, 그렇죠? 막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어요. 그리고 막 머리가 흔들려요. 술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투구가 막 흔들려요. 신이 내리면은 옛날에 뭐 무당들 보면 막 방울 같은 게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보면은 헥토르가 굉장히 불쌍해요. 왜냐하면 헥토르는 아폴론에게 신과 대면해가지고 제우스가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함선들까지 이제 몰아붙여라 이런 얘기를 직접 신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신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편이라고 굳건히 생각하고 엄청 함선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제우스의 계획은 불을 지르는 순간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헥토르에게 영광을 주는 건 잠시뿐인 거예요, 사실은. 헥토르는 그걸 모르죠. 신의 계획이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운이 좋아요. 뭔가를 성취했어요.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결혼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결혼이 불화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이 행복의 길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불행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시초가 되는 수도 있다라는 거. 그와 같아요. 헥토르의 운명은 결국에는 함선에 불을 지르나 그 불을 지르는 순간은 전세가 역전되어서 트로이아인들은 격퇴를 당하고 그리스군은 영광을 얻을 거예요. 하여튼 헥토르가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요. 제우스가 그에게 명예와 영광을 베풀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그가 단명할 운명을 타고났던 까닭이다. 누구예요? 단명? 명예를 얻지만 단명을 하는, 오래 살지 못하는 아킬레우스하고 똑같은 운명이에요. 지금 헥토르가. 그래서 헥토르가 죽죠. 그럼 아킬레우스도 죽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팔라스 아테네가 이미 펠레우스의 아들이 힘을 빌려 그를 향해 운명의 날을 재촉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명한 운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15권이에요. 이미 아킬레우스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가 뭘 했는지는 전혀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면 아테네가 이미 펠레우스의 아들이 힘을 빌려 그를 향해 그는 이제 헥토르죠. 그를 향해 운명의 날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16권 80행에 있는 얘기예요. 파트로클로스여 자네는 함선들을 파멸해서 구하기 위해 그들 속에 힘차게 뛰어들게 하나. 이 장면이 80행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테네가 아킬레우스에게 뭔가를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15권 614행에 보면은 일리아스는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들. 그런데 이제 글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함선 전투를 막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사실 아까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에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거기서도 지금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면 이미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보내기로 거의 작정을 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탑 모양의 밀집대를 이루고 꿋꿋이 버티고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 상황이 굉장히 이제 오묘한데 수시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군은 함선들 사이에서 올라가서 긴 장대를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함선 사이사이에서 밀집대를 이루고서 버티고 있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장면. 방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참 이 호메로스 일리아스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가끔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618행에 트로야군이 막 돌파하기를 원했으나, 그쵸? 그러나 그들은 탑 모양 밀집대열을 이루고서 꿋꿋이 버티고 섰다. 그래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마치 가파른 암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암벽과도. 그러니까 파도가 막 암벽을 정복하고 싶어서 막 날름날름 거리잖아요. 그래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그 암벽. 그것이 이제 그리스군이 꿋꿋하게 버티는 밀집대열을 이루고 버티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 뒤이어서 헥토르가 막 활약하는 모습을 여러 비유로 들고 있는데 물결이 날랜 배 안을 덮칠 때와도 같이. 헥토르의 비유예요. 거센 물결이 배를 덮칠 때. 이거는 암벽이 버티고 꿋꿋하게 서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죠. 배에 있는데 너무 큰 파도가 덮치면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니까. 그리고 소떼를 습격하는 사나운 사자같이. 그렇게 헥토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풀밭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거기를 덮치는 그 사자. 공포죠. 폐주가 있고 그런 상황에 묘사를 하고 있고 비유를 들고 있고 그래서 헥토르 아버지 제우스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카이오족은 모두. 조금 아까까지는 몇 행 전만 해도 밀집대를 이루고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고 그것을 비유를 마치 가파른 암벽이 파도에 꿋꿋하게 버티는 것처럼 묘사해 놓고서 조금 바로 뒤에는 또 혼비백산해가지고 풀을 뜯고 있던 소들이 사자가 나오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들. 거센 물결이 배를 막 덮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죠. 잘 버틴다는 얘기인지 다 도망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잘 버티다가 바로 다 도망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헥토르가 이렇게 활약하는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보면 단지 한 사람만 죽였다라는 거예요. 페리페테스. 그러니까 많이 죽이지도 않았지만 헥토르의 기세는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전반적으로 헥토르가 한 명만 죽였지만 그 한 명에 대해서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페리페테스는 에우리테우스 왕의 명령을 헤라클레스에게 전해주었던 그 포레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시종 또는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이었어요. 페리테스는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도 재능에서도 모든 재능에서도 더 나았다. 지혜에 있어서도 미케네인들 사이에서 제1인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일리아스의 최초일 거예요.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 묘사가 페리테스가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헥토르가 죽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헤라클레스의 신화 얘기를 조금 알고 있으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페르세우스의 후손이에요. 둘 다 에우리스테우스하고 헤라클레스. 근데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이제 태어날 즈음 알크메네 사이에서 자기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임신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직전에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신들에게 공표를 했어요. 이제 곧 페르세우스의 후손에게서 미케네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미케네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헤라가 그걸 스틱스 강에 맹세하게 해놓고서는 산파 여신 자기 딸을 데리고서 먼저 에우리스테우스를 먼저 낳게 했어요. 에우리스테우스도 페르세우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가 왕이 되었고 헤라클레스는 엉뚱하게도 그 밑에서 12가지 노역을 아주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는 능력이 부족하고 약간 모자란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헤라클레스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데 그 밑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헤라의 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약간 왕이지만 부족한 왕, 에우리스테우스 그 밑에서 일했던 그 자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뛰어났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사실은 아들이 엄청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능한 왕 밑에서 있었던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왔는데 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실수로 죽었어요. 보시면 방패가 이제 몸방패예요. 큰 방패. 근데 방패의 가장자리에 부딪혔어요. 자기 스스로 실수로. 그래서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헥토르에 의해서 죽었어요. 허무하게 죽은 거죠. 자기 실수로 넘어져서 방패에 걸려서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그 방패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사람이에요. 점점 전쟁은 트로이아군이 계속 몰아붙이는 장면이에요. 굳건하게 좀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655행에 보면은 아르고스인들은 맨 앞쪽 함선들로부터 어쩔 수 없이 후퇴하였으나 그런데 막사들 옆에 이르러서는 진영 안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 버티고 서 있었다. 맨 앞쪽 그 육지 쪽으로 맨 멀리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그 맨 앞쪽 함선은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쪽으로부터는 후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함선들과 그 뒤에 이제 막사들이 같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는 버티고 뭉치고 서 있었다라는 얘기죠. 점점 약간씩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네스토르가 연설 같은 걸 합니다. 나아진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늙은 노인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말로 격려를 하는 거죠.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생각하고 낳아준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힘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스토르는 그 전에서 보면은 뒤에서 후방에서 용기가 없는 자들을 다시 격려해가지고 앞쪽으로 내보내기로 했는데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니까 지금 전선 앞쪽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네스토르는 부상은 당하지 않았으니까 뒤에서 돕기로 했는데 지금 어느새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해주고 있어요. 가족을 생각하라는 거는 사실 방어하는데 약탈을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전세가 거꾸로 돼가지고 그리스군이 지금 방어하는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또 이제 아이아스가 큰 활약을 합니다. 함선들이 갑판 위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해전에 쓰는 그 긴 장대를 손에 쥐고 막 불을 나르는 그 트로이아인들을 계속 죽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함선과 함선 사이를 잘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마치 질주하는 말 4마리 사이를 말 자리를 바꿔가면서 옮겨가는 그런 묘기 있잖아요. 묘기를 부리듯이 아이아스가 685행에 보면은 날랜 함선들이 수많은 갑판 위를 성큼성큼 걸어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도 좋죠. 이렇게 굉장히 큰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날래기도 했나 봐요. 묘기를 부리듯이 함선과 함선 사이를 막 오가고 있어요. 705행에 보면은 이제 헥토르가 드디어 한 척의 고물을 잡아서 배 한 척에 고물은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을 잡았는데 그 배가 누구냐면 프로테실라우스의 배였어요. 프로테실라우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 그리스군이 이제 처음 참전해가지고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맨 처음 트로이아 땅에 밟는 자는 제일 먼저 죽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내리지를 못했죠. 그런 신탁이 있으면 먼저 내리면 맨 먼저 죽는데 누가 내리겠어요? 죽음이 뻔한데 그때 프로테실라우스가 그걸 알고도 내렸어요. 먼저. 그래서 맨 먼저 전사를 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 먼저 불에 탑니다. 사실은. 그리고 상황은 이들은 이제 서로 이제 백병전을 벌이고 있어요. 백병전은 아주 그냥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화살과 창이 날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활과 던지는 창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병전에 쓰는 무기가 아니고요. 바싹 붙어서 도끼, 자귀, 칼, 양날, 창 이런 거 들고 싸웠다는 거 백병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이제 서로 뭐 섞여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군지도 거의 모를 지경에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과 창, 던지는 창에 창도 두 종류가 있어요. 던지는 창이 있고 이게 찌르는 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날창은 찌르는 창일 거예요. 도끼, 자귀. 자귀는 이제 곡괭이처럼 생긴 거예요. 곡괭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찍는.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백병전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칼들이 막 우수수 떨어졌는데 손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죽으면 이제 손에 쥐고 있으면 칼이 이제 손에서 떨어지겠죠. 전사들이 어깨에서도 떨어졌어요. 왜 어깨에서 떨어졌을까? 후대에 보면은 칼집은 허리에 차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칼도 등에 메고 다니는 그런 칼이었어요. 그래서 칼을 미처 뽑지도 못했고 뭐 도끼를 들고 있거나 다른 걸 들고 있을 때 칼을 뽑지도 못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어깨에서 이게 칼이 떨어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헥토르가 지금 사실 저는 헥토르를 볼 때마다 불쌍한데 718행에 보면 불을 가져오시오. 불을. 그리고 함성을 지르시오. 이제야말로 제우스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줄 나를 보내주셨소. 함선들을 빼앗게 해주셨으니 말이오. 이게 자기 파멸의 순간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제우스가 자기를 도와가지고 이 불을 지를 수 있게 해줄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불을 지르는 그 순간이 트로이아군이 패주하는 순간이 미망에 사로잡힌 헥토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로들이 겁이 많아 내가 백곰을 옆에서 싸우려 할 때마다 나를 말리고 백성들을 제지했던 탓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싸우고 싶었는데 원로들이 계속 말리고, 그래서 함선들 쪽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백곰을에서 싸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비록 목소리가 멀리 들리는 제우스께서 우리의 지혜를 흐리게 하셨으나 지금은 몸소 우리를 격려하며 명령하고 계시오.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긴 했지만 제우스의 뜻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헥토르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이게 이제 미망에 사로잡힌 상태인 것이죠. 원래 잘나가지고 이렇게 진작에 그리스군 배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몰아붙여서 싸웠어야 되는데 맨날 성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왜? 원로들과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도 생각해도 그런 게 낫겠다 생각했죠. 그것을 제우스가 지금 흐리게 했다. 자기들이 지혜를 흐리게 해서 그랬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아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아스도 이제는 죽는구나 싶어 뒤로 조금씩 물러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후의 방어선은 사실 아이아스예요. 그리스군에서는. 그도 지금 이제는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을 가져오는 자가 있으면 계속해서 창으로 밀어냈어요. 함선들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부상을 입혔어요. 부상을 입힌 사람이 무려 12명이나 계속 부상을 입혔대요. 그러면서 아이아스가 하는 얘기가 자기 병사들에게 구원은 팔에 있고 미지근한 전쟁에 있지 않소. 열심히 싸우라는 얘기인데 대충 싸워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있는 힘까지 최대한 팔에 힘을 줘서 싸우라는 얘기죠. 그렇게 아이아스가 군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도 이제는 죽겠구나 싶은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어떤 장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의 운명과 신의 계획, 이것을 사실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킬레우스도 자기 소망이 가져올 그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죠. 자기 가장 친한 파트로클루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즉 헥토르도 방벽 전투에서 이기고 또 함선들의 불을 지르고 이러면은 자기에게 큰 영광이 되고 또 이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순간 제우스는 전세를 역전시킬 거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나설 것이고 파트로클루스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순간에 이미 벌써 아테네는 아킬레우스에게 그런 마음을 이미 줬어요. 이미 그런 다른 쪽에서는 지금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루스가 이렇게 거기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미 지금 이 전쟁 함선 사이에서 이 전쟁 사이에서 이미 그쪽에서는 그렇게 결정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일리아스를 읽다 보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